아니 무슨 한우 총재가 얘기하는데 무슨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이 움직이는 얘기하고 있냐. 네네. 아니 뭐 수출입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좀 늘어난다라는 게 조금 이제 환율에도 뭔가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겠나. 안녕하세요. 투자영감의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환율의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큰 흐름을 짚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환율의 대전환의 저자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단장님 여기서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책이 환율의 대전환인데 요즘처럼 환율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뜨거운 지금 이제 딱 뜨거워지는 이제 책이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지금 다시 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건영 단장님을 이제 따로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환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글쎄요. 일단은 원화 환율부터 얘기를 좀 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가장 많이 받는 게 그러니까 달러가 왜 이렇게 세냐. 원화가 왜 이렇게 약세냐. 예, 그렇죠. 이 질문인데 저는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게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지금 달러가요. 참 독특해요. 이번에 달러 강세가 독특한 게 잠깐 보세요. 지금 이제 작년도 11월 5일 날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이 11월 14일이거든요. 그럼 1년 딱 지났잖아요. 네. 작년 11월 5일 날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380원에서 90원 했어요. 근데 지금 1460원 하거든요. 네. 그러면 70원 오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5, 6% 오른 거예요. 한 5% 올랐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날 1년 전에는 유로화 환율이 1달러에 1,500원 했어요. 근데 지금 1,700원 하거든요. 그럼 퍼센티지로 따지면 14% 올랐나요? 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잠깐만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버티컬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원화가 제일 못하고, 원화가 제일 약하고 그 원화보다 달러가 5% 세죠. 그 원화보다 유로는 13% 세요. 그러면 달러하고 유로를 비교하면 달러보다 유로가 한 8% 센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원화가 제일 약하고 달러가 가운데 있고 유로가 세잖아요. 네. 그럼 달러는 강한가 약한가? 이 질문에 봉착합니다. 아, 그럼 이제 유로에서 보면은 달러가 약하고요. 그렇죠. 원에서 보면 달러가 강하죠. 그리고 혹시 영국 파운드화 환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950원 닿았어요. 엄청 센 거거든요. 작년에 1700원대 중반이었으니까 그게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뭘로 봐야 되냐면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죠. 네. 주요 선진국 통화 6개로 만들어 놓은 지수인데 달러 인덱스가 지난 4월 달에 고점이 110이었는데 지금 99 정도 돼요. 그럼 고점 대비 달러가 10% 빠져 있잖아요. 글로벌 통화 대비해서 달러는 10% 빠졌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인 거죠. 전체적으로는 달러가 약한데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원달러를 보지 않고 파운드화라든지 유로화 그렇죠. 보는 거기서는 달러 약세라고 타이틀이 나와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오탄가 이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또 다른 거죠. 그러네. 우리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60원, 70원 이러니까 원화는 달러보다 그 약한 달러보다 원화가 더 약한 거죠. 그러면 로직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글로벌 달러는 약한데 그 달러보다 원화가 약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만의 고유 리스크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환율을 끌어올리는 그 얘기가 되고 그래서 대표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달러가 강하다라는 말 뒤에 질문에 뭘 딱 주석을 붙여주셨냐면 원화가 약하다는 질문을 해주셨죠.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질문이 원화가 약한 쪽으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원화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면 최근에는 단기 이슈는 1번이 그거 같아요. 엔화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들어왔죠. 다카이치 사나이의 별명이 여자 아베라고 합니다. 이 여자 아베인데 우리가 이제 아베노믹스 하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엔화를 들이붓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디플레이션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수출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였는데 그러면은 엔화를 들이부으면 엔화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엔화를 살포하는 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수출이 안 되니까 엔화를 살포해가지고 엔화 약세를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끌어올리는 게 2번이었죠. 그래서 아마 일본 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또 2011년도, 12년도에 원엔 환율이 얼마였냐면 100엔당 1,600원 했어요. 최근에 엔화가 조금 올라왔거든요. 950원 합니다. 와. 그럼 1600대 950원 하면은 엔화가 엄청난 약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베노믹스 하면 엔화 살포 그리고 이꼬르 엔화 약세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베라고 하면은 어우 엔화 약세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다카이치 사나이가 딱 총리가 되자마자 그때 1달러에 145엔 하던 게 지금 155엔이에요. 그러니까 145개의 엔화만 있어도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5개를 줘야지 1달러를 살 수 있잖아요. 엔화 약세인 그렇죠. 거죠. 엔 약세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로직을 이렇게 돌려보죠. 지금 일본은요. 상호관세가 9월 중순부터 15%로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호 관세가 25%거든요. 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관세에 있어서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우리가 불리하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엔화 약세입니다. 그럼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수출 경쟁을 하면 아하. 우리는 두 개에서 다 밀리죠. 아하. 환율에서 밀리고 엔 약세에서 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에서 밀리잖아요. 아하. 그럼 우리가 관세에서 10% 차이 나면 환율은 엔화가 약세니까 양쪽에서 밀리니까 우리가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추세가 오래가게 되면은 우리 무역 흑자가 줄어들 수가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환율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게 원화 약세에도 영향을 줘요. 쿠션을 치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어려운 말로 이제 엔화와의 동조화? 뭐 이제 이런 어려운 말을 쓰잖아요. 그 안에 로직은 같이 움직인다는 뜻인데 결국은 그 엔화가 약세니까 원화도 약세다 이 얘기인데 그 아래의 로직은 저변에 이렇게 깔려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정부 당국에서의 개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엔화 이야기도 네. 아이 뭐 엔화 약세 좋은데 155 이상은 좀 그래 이런 네. 얘기 나오고요. 네. 오늘도 이제 그 경제부총리께서 수출 기업들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이거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뭐 그렇죠. 약세로 갖는 건 좋은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요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 엔화가 약세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엔 약세는 문제인데요. 이게 시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엔화가 약세인 것도 문제지만 엔 약세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엔화가 더 약세로 가겠지 아베니까. 근데 이 말씀 하나 드려보면 아베노믹스 때는요. 시작할 때 엔화가요. 1달러에 73엔 했어요. 그러니까 73개 엔화만 있어도 1달러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55엔이잖아요. 엔화가 엄청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엔화가 역사상 제일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지진 때문에 이때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대지진 때문에 내수가 초토화된 데다가 엔화가 슈퍼행고라서 수출이 안 돼요. 내수 수출이 같이 안 돼가지고 일본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일본 니케이 지수가 7천, 8천밖에 안 됐어요. 오늘 5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엔화가 너무 세니까 아베 신조가 들어와가지고 그 아베노믹스로 엔화 약세를 그렇게 주구장창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그 아베노믹스로 엔화가 약해진 만큼 약해진 상태에서 그만큼 더 약세를 밀어갈 수 있냐? 이거는 퀘스천 마크죠. 그래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베센트잖아요. 일본에 얼마 전에 저기 아이펙 때 일본 쪽 잠깐 갔었는데 거기서 얘기한 게 엔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이 인플레이션 안 잡고 자꾸 통화 완화로만 대응하는 거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도 대놓고 아베 때처럼 엔화 약세 만드는 거 시장의 기대가 조금은 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도 엔화가 무진장 약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스톱을 걸 거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조금은 시장이 좀 과하게 기대하는 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외환 당국에서 뭐 주구장창 개입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방적인 쏠림이 있을 것 같을 때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방금 전에 이제 경제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런 걸 우리 구두 개입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죠. 네. 하는 총재도 얼마 전에 저기 인터뷰에서 외신하고 인터뷰에서 이제 네네. 만약에 이게 쏠림이 나타났을 때는 개입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거든요. 그럼 잠깐 요걸 갖다 이제 잠깐 생각해 보면 그럼 언제 개입을 하냐? 아하.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해요. 그럼 1,400원에서 개입할까? 1,450원인가? 1,480원인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이미 환율이 한번 크게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비상계엄을 전후해서. 그렇죠. 그때 당시 하는 총재 코멘트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아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창용 총재가 이 말씀하셨죠. 이게 외환시장의 개입이라는 걸 판단할 때는 환율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00원이니까 개입한다, 1,450원이니까 개입한다 이게 아니라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뛸 때 기울기가 이렇게 y 꼴 x로 가는 게 아니라 y 꼴 3x 이렇게 뛰잖아요. 이걸 내깔려 놔둬버리면 이게 내깔려 놔둬버리면 폭발을 해버려요. 야 이거 못 막는구나 해가지고 하늘로 그렇죠, 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요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전문가 아닙니다만 이런 거죠. 부동산 개입이 언제 들어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들어오냐면 과도하게 오름폭이 빨라질 때, 과열이 될 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외환시장에도 이 변동성이 높아질 때 이게 이제 외환시장에도 개입이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인가요? 1,370원인가로 바닥인 상태에서 지금 세 달 좀 넘었죠. 서너 달 만에 지금 환율이 100일 만에 얼마가 뛴 거죠, 지금? 100원이 넘게 뛰었죠. 예. 네. 그럼 요거는 속도가 조금 빠르다는 인식을 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뒤집어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외환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는 판단에 대한 웨이트가 점점 커지는 그런 단계가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백스탑이라고 하죠. 이제 막 갈 것 같은데 멈춰 할 수 있는 것이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있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다음 또 원화 약세 요인이 또 있을까요? 이게 이제- 엔화 말고? 예,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3,500억 달러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협상이 잘 됐다고는 하지만 그 협상이 합의된 문서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기다리고 있는 면이 있는데 그 합의된 문서가 조금 나오는 게 지연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좀 갖고 있는 거, 불확실성이겠죠. 네. 예,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조금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최근에 하는 총재 코멘트에서도 좀 느낀 건데 뭐냐면은 예전에는 잘 얘기하지 않던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지난 9월달 경상수지 그 보면은요, 네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나요. 그렇죠. 1월부터 9월까지 엄청나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경상 흑자가 높다는 거는 우리나라로 달러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옛날 같으면 이제 저처럼 환율 보는 사람들이 경상 흑자가 엄청 사상 최대치 수준까지 왔다. 뭐 이게 뭐 여태까지 역대상 두 번째다 이러면 환율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달러 공급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환율이 왜 이렇게 뛰지 하면은 이게 뭐 되게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근데 코스피가 엄청 올라요. 그럼 이건 뭐지? 세상은 요지경인가? 이게 아니라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가 엄청 늘어났어요. 이게 뭐 저도 대표님 방송 같은 거 보면서 저도 느끼는 네. 건데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도 좋지만 해외 주식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KDI에서 보고서 나온 걸 보면은 결국에 자본이라는 건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1990년대에 일본의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일본의 생산성이 해외 생산성보다 낮아져요. 그럼 생산성이 낮아지니까 일본은 해외 투자가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예, 그게 첫 번째였죠.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성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그럼 생산성이 다른 나라, 미국보다 우리가 생산성이 장기적으로 낮아진다면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죠. 뭐 상식이죠.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지난 3년 전부터 우리가 서학개미가 되게 이제 좀 굉장히 빠르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해외 투자에 대한 붐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난달 금통위에서 그 얘기를 하시죠. 하는 총재한테 코멘트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로 투자금이 들어온 것보다 해외로 나간 게 4배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잘 보지 못했었던 해외 투자의 증가를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개인들이 해외 투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서학개미죠. 네네.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죠. 하죠.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직접 투자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마스가라고 해가지고 조선 사업에서 1,500달러가 투자로 들어갈 거다라는 게 현재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글쎄요, 뭐 조심스럽지만은 향후에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특히 이제 트럼프의 관세 문제도 있으니까 현지에 제조업 공장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정부는 해외 투자를 하겠죠. 그게 2,000억 달러 그 얘기지 않습니까? 3,500억 달러에 대해 걸려 있는 게 정부가 주도가 돼가지고 해외 투자를 늘리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경제 교과서에 보면 경제의 3주체가 뭔지 물어보잖아요. 네네. 가계, 기업, 정부라고 합니다. 아하, 다네요. 그런가요? 전부 다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뛰어나가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는 이 경제 주체들이 어쩌면 국내에 많이 머물러 있었는데 이 어려운 말로 크로스보더가 열린다고 하죠. 해외 투자가 좀 늘어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환율의 대전환에서 이제 이게 책을 쓴 게 작년 말에 썼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좀 늘어난다라는 게 조금 이제 환율에도 뭔가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지를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예지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예. 느낌이긴 해요. 아니 무슨 한은 총재가 얘기하는데 무슨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이 움직이는 얘기 하고 있냐. 네네. 아니 뭐 수출입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을 하시는 거는 뭐 주식 사봐야 얼마나 사 네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그렇죠. 제가 숫자를 보면 깜짝 놀란 게 아니 10월 달에만 68억 달러를 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규모가 이게 10조인데 돈이 다들 어디서 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외 투자가 정말 많이 있고 환율에 영향을 줄 정도다라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야, 이러면 다 나가면 우리나라는 뭐 그러니까요. 이거 저기 외환위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맞아요. 있는데 저기 요번에 경상수지를 한번 뜯어보시면 제가 뉴스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 경상수지 뉴스를 뜯어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수지로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게 좀 꽤 돼요. 네. 반도체 수출이 진짜 기록적으로 좋았어요. 네. 근데 신기한 게 소득수지라는 게 있어요. 소득 수지.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득수지가 뭐냐면 우리가 해외 투자잖아요. 그러면 자본 유출하고 해외 투자는 달라요.
자본 유출은 외국인이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외 투자는 우리가 투자 자금이 나가죠. 맞아요.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하잖아요. 근데 저 대표님도 그때 방송에도 아마 그런 얘기 하셨을 텐데 해외 투자할 때 미국 주식에서 배당 받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본 유출이 됐으면 배당이 안 들어오죠. 근데 미국 주식을 사면 배당이 들어오죠. 이자가 또 들어오죠. 그렇죠. 미국 국채를 사면 이자가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나가서 이게 지출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산으로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어딘가요.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17년도, 18년도부터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나가고 현대차도 나가고 했잖아요. 그럼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 그게 달러 자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17년도에 나갔으면은 환율은 일단 뛰었을 거고 두 번째는 그 공장이나 이런 자산들이 가치가 좀 그때보다는 좀 높아지지도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대외 순자산을 끌어올리잖아요. 우리나라 대외 순자산이 2014년도까지는 대외 순자산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외 순자산이 플러스로 전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조 달러만큼 대외 순채권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채권국이 아니라 대외 순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에서 채무를 제외했을 때 순채권이 1조 달러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대외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들어오냐면 이자하고 배당 같은 게 들어오겠죠. 소득 수지 같은 그게 소득 수지로 잡혀요. 그 소득 수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뭐 그래서 투자 자금들이 이제 해외로 나간다고 하니까 이 외환위기 이런 말씀보다는 이게 그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외국인들이 도망가는 거하고 투자 자금이 나가는 건 좀 달라서 들어왔던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가면서 우리 장부에는 쌓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늘 나도 꼬마 빌딩 하나 해가지고 노후 자금하고 싶다 이런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해외에 지금 자산이 있어서 배당도 들어와 이자도 들어와 이게 되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말씀하신 분 계세요. 뭐냐면 해외 투자 나가면 그게 돌아오겠냐고. 왜냐면 나가서 그냥 거기 계속 있지. 근데 이게 약간 좀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 국민연금에서 해외 투자했다고 해보죠. 그렇죠.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연금을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언젠가. 예, 저희 해외에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받으세요. 이러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또 돌아와도 달러로 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달러로 줘도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돌아오면 그 달러 팔고 원화로 환전해야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줘야겠죠. 국민연금도. 그리고 이제 해외 자산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0만 원 미국 주식 샀어요. 이민 갈 수는 없잖아요. 그 100만 원 믿고.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돌아오겠죠. 언젠가는. 왜냐면 여기서 생활비로 써야 되는 게 존재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물론 해외 투자가 추세적으로 저는 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게 환율이 약세가 될 때마다 좋은 기억이 없어. 그렇죠. 뭐 IMF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환율만 움직이기만 하면 유튜브 썸네일이 IMF로 뒤덮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2의 IMF 이런 얘기들 되게 많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좀 차이점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4월달 금통위 때 하는 총재 코멘트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환율 상승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하는 총재 코멘트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건 97년도 외환위기 당시에는 우리가 대외순 채무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달러 채무가 채무가 큰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달러 채무인데 환율이 뛰면 채무 가격 가치가 확 늘어요. 그럼 빚 부담이 늘어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외순 채권국입니다. 맞아요. 그럼 환율이 뛰면 우리나라 대차대조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생기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게. 그렇죠. 상황이 약간, 바뀌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환율이 막 뛰어 올라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보다도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무조건 외환위기 이렇게 무조건 등식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도 그 트라우마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좀 다른 관점에서 그렇지만 물론 마구잡이로 막 환율이 뛰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옛날처럼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막 엄청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시자 이런 조언 드려봅니다. 네, 이게 원화 환율을 얘기할 때 달러를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는 요인을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이제 또 달러가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달러의 방향성을 예상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연준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인 것 같은데 자꾸 연준이 금리를 내려 마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장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연준은 대혼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연준 한 20년 봤는데 이 정도로 막 의견 갈리고 이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갈리고 제 생각에 고성이 오갔을 것 같아요. FOMC 회의 때. 네. 이러면 이제 사실 12월 달에 FOMC를 단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단기자금 시장에서 자금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단기자금 시장에도 자금을 공급해줘야 되니까 QT라고 해가지고 돈을 빨아들이는 걸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돈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해야 된다 하니까 막 일각에서는 와, 또 무제한 돈 풀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대하는 쪽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는 뭐 그럼 계속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금리 내리면서 돈 풀기 양쪽 하나까지 같이 하면 이게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쨌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맞아, 혼란스럽죠. 혼재돼 있어요. 네. 일단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금리를 많이 낮춰줄 줄 알고 시장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연준은 그만큼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는 애한테 사탕 줄 거라고 하니까 많이 줄 거라고 해요. 그럼 방긋 웃거든요. 그럼 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 저는 안 주고 싶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저는 네. 뭐 전쟁 난다 이런 말씀보다는 자잘한 지정학적 분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파서블 하다면 그 확률만큼은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금이죠. 그럴 확률이 높다면 우리 포트폴리오에 금을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요?